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6월 25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올망졸망 꼭지를 하나 골라서 좀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셨죠? 이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물은 처음 봤습니다. 실물 그것도 사진으로 본 거지만은. 그래서 이게 어디 쓰는 물건인지 제가 이제 다뤘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또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또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정을 해가면 해갈수록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게 이제 이번 마덱스에서 찍힌 사진인데, 이게 유일한 정보에 대한 근거는 이게 표면에 찍혀져 있는 코드 이름입니다. KUSRP 대한항공이고, 요 앞에 지금 사진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은 국방과학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하고 대한항공이 같이 개발하는, 쿠스는 보통 이제 대한항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 앞에 붙이죠. RP가 뭐냐? 요거는 조금 궁금하고요. 좀 이따 소개해드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 모델은 아닌데, 길이는 한 3m, 무게는 200kg. 지금 보시는 기체의 최대치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지금 두 가지 버전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이걸 보시면은 처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 타우루스 미사일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다. 즉 순항 미사일급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위에 보면은 공기 흡입구가 위쪽으로 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뒤는 완전히 미사일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날개는 펼쳐지는 날개다. 보면은 우리나라 날개가 접혀져 있다가 펼쳐져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많은 류의 미사일들이, 순항 미사일류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또 하나 특징은 바퀴가 없다. 거의 미사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는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드론이다. AI가 개입해서 기본적으로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의 추정은 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 KF-21이나 또는 KF-21에 동반하는 무인 전투기, KF-21과 MU-MT라고 하죠. 그런 무인 전투기들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 자폭 무인기다. 또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인기다. 앞에 머리 부분에 들어가는 장비를 레이더를 넣든지 아니면 무장을 넣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 핵심은 초음속이다. 이 부분이 해외 유사한 무기 체계, 거기도 지금 갓 등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은 비해서는 완전히 독특하게 다른 점이다. 이게 무서운 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다루는 유일한 기사인 것 같아요. 단독으로 되어 있네요. 금년 2월에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이 진화한 드론 무인 전투기 KUSRP를 새 모델을 공개했다. 이것이 이제 부산에 있었던 백스코에서 열렸던 드론 대전 같은 그런 행사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전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마덱스보다는 조금 빨리 됐던 행사예요. 여기서는 바퀴가 달리고 날개가 좀 더 길어진 버전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본 사진은 뭐냐면, 이게 원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치기 모델이 하나 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DARPA 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제 ADD 같은 곳이거든요. 국방과학연구소. 그게 컨셉으로 이런 걸 했었어요.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거예요. 네.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 착안한 바가 커요. 근데 지금 사진 속에 등장하는 모델이 그대로 개발된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다른 회사에서 작년경에 제품 출시한 부분이 있어요. 요건데요. 좀 일단은 진짜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두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유사한 류의 무기체계예요. 이름이 뭐냐면 바라쿠다예요. 시리즈가 3개가 있어요. 작은 거, 중간 거, 제일 큰 거. 기존 이제는 너무나 많이 익숙한 자폭 무인기하고 똑같이 생겼고, 가장 큰 것은
거의 뭐 우리 타우루스 미사일이랑 흡사하죠. 자, 이것은 당연히 순항 미사일이고,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잘 보면 이 무기 체계가 개발된 목적이 뭐냐, 기존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성능 무기 체계, 예를 들어서 순항 미사일 같은 거는 숫자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여러분도 이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분쟁을 보시면서 뭐 12일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벌써. 거기서 이스라엘이 이 휴전 좀 자기가 먼저 공격해놓고 휴전 협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국민들이 대도시가 텔아비브나 하이파가 공격을 받았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렇게 된 까닭은 이스라엘의 그 방공망 아이언돔이 갈수록 밀도가 낮아졌거든요. 즉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숫자에, 막강한 숫자의 탄도탄을 이란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지속됐으면 전 전망은 이스라엘에게 전황은 더 불리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것이 이번에 최근에 지금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155mm 포탄을 돈 주고도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짧은 시간에 생산량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지난 20-30년간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서방 쪽에 방산업체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런 생산 시설을 155mm 탄만 하더라도 서로 끌어올리려면 몇 년이 걸려요. 자, 그래서 비축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라는 게 필요하고, 이제 고가의 무기체계는 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전체 기술은 이번에 여러분도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전 세계 드론 같은 게 등장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의 기술적 무기에 있어서의 기술적 격차는 많이 축소됐어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생산력, 단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안두레에서 설명하는 상황 인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적, 미국 말로 하면은 near peer라고 부릅니다. near peer adversary. 애드버스의 적이죠. 니어 피어는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하다는 건데, 즉 중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 그런 국가들하고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는 하루 이틀이면 동이 난다. 전면전 상황에서. 제가 봐서는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렇지는 않겠죠. 이게 심각한 약점입니다. 여태까지 마징가 제트로 최고의 무기 체계로 상징화됐던 미국의 무기 체계들은 사실은 상당히 얇다. 그 두께가. 그리고 그 격차는 엄청나게 좁혀져 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추월당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수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다. 생산력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싸고 저렴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AI,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는 AI를 넣어서 훨씬 지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순항 미사일의 염가 버전이고 쉽게 찍어낼 수 있다. 그런 컨셉으로 이 무인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컨셉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비자 한국에서 그것은 군사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이런 바라쿠다 시리즈랑 우리가 컨셉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찾아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탄도미사일도 엄청나게 많고, 현무 순항 미사일 있죠? 그것도 몇천 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금 순항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는 타우루스를 국산화해서 오늘 실험했잖아요. 기사 났더라고요. FA-50 떨어뜨리는 거. 예전에 떨어뜨린 적 있어요. 실험기였고, 이번에 기체에서 통합된 시스템으로 떨어뜨렸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무장 체계에 통합돼서. 근데 이거 미사일 자체가 개발하기 힘든 거예요. 미사일 자체는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KF-21에 다 매달아서 실험할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개발에 막바지에 왔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걸 우리가 국산화 기술 도입하면서 초기에 몇백 발 사고 기술 도입하면서 완전히 국산화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KF-21용으로 살짝 작게 만들어서, 왜 내부 무장성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아마 서방과 미국은 더 놀라서 뒤로 자빠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량 생산해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우리는 여건이 돼 있어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순항 미사일에 대한 수요는 별로 없어요. 탄도 미사일도 있고, 예전 방식의 토마호크 방식의 현무2 순항 미사일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2000발 이상.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무인기를 위한 무인기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KF-21로 들어갑니다. KF-21은 내부 무장창의 크기와 로얄 윙맨이라고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성할 6세대 KF-21과 그게 쿠스 LW 로얄 윙맨이죠. 좀 작죠. 그렇지만 내부 무장창의 길이는 같을 겁니다. 왜? 무장을 공유해야 되니까. 숫자는 적게 들어가겠죠. 기체가 작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보신 저 마덱스에 등장한 저 무기체계는 무인기인데 KF-21에 들어갈 수도 있고 KF-21과 같이 동행하는 무인기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이렇게 되면 MUMT란 말도 무색해질 수가 있다. 무인기를 위한 무인기일 수가 있다. 향후는.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거의 제일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실전 적용용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폭 무인기도 할 수 있고 내하고 같이 동행하는 좀 더 고가치 동료에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몸으로 막을 수도 있고 또는 레이더를 달아서 최전방에 나가서 상대방의 위치를 대공 방어망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전달시켜주는, 즉 우리 편대에 그게 다른 무인기든 아니면 유인기든 우리 편대에 눈을 더 멀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는 상대방의 대공 방어망을 소모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필요하면 공격까지 자폭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앞에 이제 레이더를 넣거나 앞에 이제 탑재하는 장비를 바꾼다. 그것은 이제 쿠스 LW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KF-21 쿠스 LW 최장으로 쓴다면 여기에 오늘 소개하는 이 쿠스 RP까지 3개를 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의 시야는 엄청나게 멀어진다. 그것도 다 네트워킹으로 공유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정보가. 그럼 엄청난 KF-21 한 대가 엄청난 양의 정보 검색 거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각기 다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쿠스 LW가 있고, 쿠스 LW도 기능에 따라서 분류가 되거든요. 앞부분에 뭘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공격 위주가 있을 수 있고, 뭐 레이더 위주가 있을 수 있고, 탐지 위주가 있을 수 있고, 전자전 위주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항공모함 군단이 되는 거예요. KF-21은 그걸 전체 지휘하는 함이 되고, 그 말단 병정의 역할을 오늘 보는 이 무인기가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미 이제 개발해서 내놓고 있는 이 안두릴의 바라쿠다랑은 전혀 다르다. 바라쿠다는 그냥 조금 머리 좋은 그리고 가격이까지 저렴한 순항 미사일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속도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터보제트예요. 초음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오늘 주인공은 쿠스 RP는 제가 추정컨대는 초음속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즉 이거는 우리의 KF-21이나 그 외에 KF-21과 같이 활동하는 쿠스 LW 무인기랑 같이 작전을 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속도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순항 미사일이니까 발사하고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정거리 많이 나오는 통상적인 순항 미사일에 들어가는 터보젯을 넣은 거예요. 그래야지 연료 소모도 적고 사거리도 많이 나오니까. 여기도 보면 500km, 600km, 700km 나오는 것 같거든요. 중간 크기만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고속으로 뽑았다. 예. 자, 그러면서도 사거리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작전거리를. 그 조그만 엔진에서 초음속이 나오는데 연료도 실어야 되는데 장거리까지 커버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이거랑. 그래서 전혀 다른 무기 체계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엔진 개발에 대한 우리의 이 새로운 시작이 궁극적으로는 KF-21의 6세대형 엔진이죠. 그걸 위한 준비가 이미 들어갔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23년인가 그때 다뤘었는데 그때는 가지지 못한 생각이었습니다. 예, 지금 몇 년째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 램젯 엔진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엄청나게 높구나. 그것을 터보젯 엔진과 결합시키려고 하는구나. 가장 단순한 형태인 쿠스 RP에서 그걸 시작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자, 이게 미국의 이제 바라쿠다 250 가운데 크기죠. 이거는 5세대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즉, 이러면 F-35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F-35는 한 4m짜리가 최대치예요. 아시겠지만 F-35라는 비행기는 내부 무장창에 단거리, 사이드와인드, 공대공 미사일도 못 넣어요. 아주 희한한 무기체계예요. 자, 그런 F-35는 어떤 식으로 개발된 비행기냐 하면은 스텔스가 모든 걸 해결해 주던 시절에 원래는 저렴하게 만들어서 비밀리에 상대방한테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기동력도 엄청나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F-35가 내부 무장창 크지도 않죠. 그게 두세 발 또는 작은 미사일이면 작은 포탄이면 4발 정도 들어가는 걸 가지고 저걸 은밀하게 타격하는 스텔스 전폭기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스텔스에 대한 맹신이 기반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공 미사일을 달아야 되면 바깥에 달아야 되는데 그럼 스텔스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자, 뭐 이게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도 한 4m 남짓 되지 않겠는가. 5세대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 저렴한 순항 미사일이다, 이런 개념이고, 우리는 순항 미사일로 쓸 수도 있지만 뭐 자폭 드론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헬리콥터에서 쓰는 자폭 드론은 여러분도 보셨죠, 이미 LAH에. 저도 그때 소개드린 것 같은데 모양이 좀 변했어요, 날씬하게. 그거는 뒤에 출력을 물론 냅니까? 오토바이 2행정 기간 들어가는 프로펠러로 출력을 내요. 그럼 속도가 시속 100에서 150km 사이밖에 안 될 거예요. 뭐 아주 많이 내면 급하면 200km까지 내겠죠, 마지막에 돌진할 때는. 자, 그래 되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헬리콥터의 속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의 속도에, 작전 속도에. 그렇죠? 너무 빨라도 안 되겠죠. 그러면 KF-21용으로 자폭 무인기를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등장한 것입니다. 자, 자폭 무인기를 쓸 수도 있고, 그것은 뭐 LAAC 쓰는 무인기랑 같아요. 정찰용으로도 되고 자폭용으로도 되고. 근데 우리 항공기용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전자전용도 있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KF-21의 유인기 한 대의 작전폭을 그런 두 겹에, 그것도 무슨 레이어가 두 개잖아요. 쿠스 LW, 그다음 쿠스 RP 해가지고 작전 능력을 엄청나게 넓힌다. 즉 과거 KF-21에 한 편대가 떼야 되는 일을 한 대로서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오늘 이제 나온 거죠. 어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6월 23일 날 시험을 했다는 거죠. FA-50에다가 달고 이거 한국판 타우루스를 떨어뜨리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타 시험을. 자, 요것은 이 미사일이 이런 식으로 예전에 F4 팬텀에서 초기 실험할 때 이런 장면이 잡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몇 년 전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미사일이 개발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실무장 상태, 실용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거.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통합 같은 것도 아마 검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이런 미사일들을 많이 찍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인 순항 미사일도 많고 탄도탄도 많고 거기다가 천무 시스템에 들어가는 미사일들도 또 있잖아요. 큰 거 사거리 한 300 이상 나오는 거, 300km 이상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걸 만들어서 미국의 바라쿠다 시스템처럼 순항 미사일로 쓸 이유가 없어요. 예. 아시다시피 타우루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두 가지 큰 특징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 일단 그 사거리가 500km 이상 되지만, 하나는 그 길을 찾아가는 GPS 제밍이 들어오더라도 자기 내부에 가지고 있는 지도하고 지형 지물을 밑에서 자기가 실제 뭐 읽으면서 비교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밍에 강하다. 엄청나게 낮게 날을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지하 관통탄이 있어. 지하 3, 4층 이상까지는 꿰뚫을 수 있죠. 그래서 바라쿠다 같은 방식으로는 이런 급의 미사일을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다른 장거리 타격 무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항공기를 위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쿠스 RP는 순전히 항공기를 위한 자폭 무인기 로스의 기능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제일 앞에 나가 있는 천병 역할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기의 종류가 하나 더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일선에 나가는 쿠스 LW도 아깝다. 그 앞에 하나 더 한다. 예. 최악의 상황에서는 쿠스
LW나 KF-21을 위해서 날아오는 적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또는 지대공 공대공 미사일에 몸을 던져서 희생하는 역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 자, 이건 아까 이제 비즈 한국에서 소개한 거죠. 지난 2월인가요? 예. 그 드론 대제전에서 쿠스 RP의 새로운 버전이 등장했다. 여기 앞에 있는 하얀색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달라진 부분이. 날개가 엄청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날개가 안으로 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자, 이것은 일단 장거리를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앞서 그림에는 없었던 바퀴가 달려 있어요. 예.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고 하니, 비행기의 전투기용으로 KF-21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는 알 수 있고, 지상에서 이륙할 수도 있다. 또 착륙할 수도 있다. 유사한 류의 미사일이 가지치기가 돼서 나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일단 이 기체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당히 유용하더라라는 것이 내부의 판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좀 써보자. KF-21만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고고도 정찰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제 공정 통제기나 뭐 목표 지정기 이런 것을 유인 체계에서 무인 체계로 바꾸기로 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도 소개를 드린 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저 뒤에 보이는 저는 무인기 체계가 되게 고가치 자산이 돼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런 항공기를 띄운다. 속도보다는 장기 채공이 중요한. 그리고 저는 항공기에 매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무인기를 지켜준다. 채공 시간이 기는 게 중요하다. 이 같은 경우는 속도보다는. 왜? 저 무인기 자체가 속도가 안 빠르니까. 그럼 엔진도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 거예요. 장기 채공할 수 있는 터보젯 엔진. 근데 앞에 KF-21과 또는 쿠스 LW와 같이 쓰일 그 기체는 초음속이 나와 줘야 돼요. 그럼 다 다른 엔진이다. 그래서 이 컨셉을 우리가 좋아하게 됐다. 예, 무인기를 위한 무인기. 이거죠, 그러니까. 자, 그게 우리 전체가 생각하는 우리가 실현 가능한 작전 개념으로 실전에 투입할 작전 개념으로서 성숙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쿠스 LW 요거죠. 여기 이제 KF-21과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내부 무장창의 길이는 당연히 KF-21과 같을 것입니다. 아까 비즈 한국에 보니까 거기 나온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게 하나 힌트는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부 무장창에 약 250kg짜리 2개 정도 들어간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한국판 미티어 미사일로 생각한다면 미티어 미사일 한 2발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말은 이 무인기 내에 오늘 소개해드린 쿠스 RP가 2대씩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게 작전 상황이 필요하다면은 KF-21 내에도 안에도 여러 개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KF-21에는 장거리 타격용 무기와 정밀 타격 무기를 우선적으로 실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으면. 그래서 쿠스 LW 에게 이런 걸 좀 맡기지 않을까. 쿠스 LW는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은 공대공 전용으로 해서 미티어를 실는다. 어떤 것은 전자전기 전용으로 한다. 어떤 것은 내부에 무인기 탑재 전용으로 한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겸비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 아직까지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은 없다. 예, 약간 미국 하는 수준 보셨죠. 그냥 크루즈 미사일의 저렴한 버전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무인기를 위한 무인기예요. 예. 자, KAMD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만 밑에 한국형 아이언돔, 청궁, LSM2, 중간나게 요격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인기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KF-21, 쿠스 LW, 쿠스 RP. 예. 자, 제가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예전에 소개해드린 건데 22년 5월에 나온 이 과대 제안 요청서에서 나온 엔진의 개발이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음속 소형 무인기용 마이크로 가스터빈 요거를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 중요한 단어가 다 적혀져 있잖아요. 초음속 소형 무인기, 초음속 소형 무인기. 자, 저는 그게 오늘 이번에 이제 마덱스에서 등장한 쿠스 RP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초음속인 것은 당연히 초음속이 돼야 돼요.
그것은 그냥 미국처럼 미국 바라쿠다 시스템처럼 저렴한 AI가 운전하는 그런 순항 미사일이 아니에요. 아음속으로 나르는 계속 KF-21이나 쿠스 LW랑 활동을 같이 하는 비행기니까 속도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엔진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이 목표하는 속도만 보더라도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한 채공력이 나와줘야 된다. 맞죠? 가급적 KF-21이나 쿠스 LW에서 멀리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격할 때도 그렇지만 레이더를 활용할 때도 그래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미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미끼에서 멀지 않은 곳에 KF-21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초음 속도 내야 되고 항속 거리도 길어야 돼요. 그런데 기체는 4m 안팎에다가 무게는 200kg 안짝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나오는 게 마이크로 가스 터빈이라는 것이다. 이게 뭐냐? 그때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더 많은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연구개발 목표국가 22년부터 26년까지 48개월간 30억 24억 투입하는데 26년 다 돼가죠. 네. 추력이 1000뉴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0뉴턴이면 100마력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데는 보면은 소형 한 요만한 거 이런 가스터빈 엔진을 상용으로 팝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이 자체가 복잡한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앞에 그 원심 압축기 형태로 해가지고 불만 붙이면 가요. 내구성 안 중요해요. 가끔 어디에 써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프라모델 비행기 모형 날리고 이런 거 보셨죠? 거기에 이제 전투기나 이런 거 있거든요. 제트기 거기 쓰는 거예요. 예. 자, 그 정도 크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크기가 한 이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함대함 미사일에 들어가는 터보젯 엔진 그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보다 좀 작거나. 근데 암속이거든요, 그거는. 그래도 해성 같은 거 한 200km 남짓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초음속을 내면서도 그 정도는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순항거리는. 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마이크로 가스 터빈이 뭐냐 그래. 이게 그 연구 제안서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자, 왼쪽 거는 좀 덜 중요한 것 같고요. 오른쪽에 엔진 구성을 한번 볼게요. 엔진 구성을. 예, 이게 마이크로 가스 터빈이라고 나온 건데 이게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운데 자, 왼쪽에서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에서 공기가 들어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보면은 쇼크 웨이브를 표시해 놨어요. 쇼크 웨이브는 언제 발생합니까?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이걸 언급한 이유는 이 쇼크 웨이브를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음속 상태에서는.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연료를 급격히 적게 써도 돼요. 예, 이게 램젯 엔진이거든요. 이래 되면은. 자, 그래서 저속에서는 물론 처음에는 뒤에 이제 로켓 부스터 같은 게 달려 있겠죠. 그렇지만 저속에서는 그 뒤에 보이는 게 까만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그 원심 압축기거든요. 원심 압축기, 공기 압축하는 거. 음속이 도달하기 전에. 저걸로 해서 가다가 그 다음 음속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충격파가 아마 바이패스가 될 것 같아요. 저 원심 분리기 둘레로 해서 그 뒤에 의미 있는 용어가 하나 보이거든요. 천이 덕터가 있어요. 천이 덕터가. 즉 이 말은 뭐냐? 음속 이하에서 마하 2 이런 거 이 정도 이하에서는 앞에서 원심 압축기가 공기가 그렇게 들어오다가 마하 2, 3이 넘어가서 램젯 형식이 되게 되면 둘레에서 공기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 천이 덕트라고 된다. 그때 되면은 지금 애프터버너라고 되어 있는 플레임 홀드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주요 동력을 발생시키는 곳이에요. 저기에 가스가 뿜어지거든요. 일반적인 애프터버너처럼 공기는 램젯으로 압축이 돼서 들어오고 이런 컨셉으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초음속에 내면서도 실제로는 애프터버너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램젯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거리를 확보한다. 사거리라기보다는 비행거리를 확보한다. 저는 이 컨셉을 이용했다고 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복합 엔진이다. 복합 엔진의 가장 단순한 형태, 소형 형태. 그리고 여기서 내구성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일회용 비행기일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쿠스 RP는. 네. 그래서 그것을 실험했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예, 복합 엔진이다. 핵심 이야기는. 자, 우리가 지금 KF-21을 개발하기 위해서 복합 엔진을 6세대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복합 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예전에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터보 램제트용 초음속 터보 엔진 기술 개발 24년에서 32년이에요. 자, 이것의 시초격적인 엔진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 이 소형으로 만들어서 일회용 무인기에 쓰는 거다. 요걸 고도화 시키겠다. 그 사이에 KF-21용 터보젯 엔진은 개발이 될 것이다. 그것은 쿠스 LW에 들어가는 이런 엔진들, 작은 거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커지면서 세련화될 것이고, 이미 업체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들어가는 F413 엔진보다 훨씬 나았다. 그거하고 이 복합 엔진 노하우하고 섞어서 터보제트, 램제트 복합 엔진이 탄생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컨셉은 똑같아요. 앞에가 이제 원심 압축기가 아니고 이제 제대로 된 그 압축기가 들어가는 거죠. F414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공기가 속도가 마하 한 2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램젯이 가동해서 바이패스로 통해서 뒤에 애프터번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서 점화를 시켜서 연료를 뿌리고 점화를 시켜서 속도를 낸다. 여기도 제가 이미 빨간색으로 잘 표시해 뒀네요. 옛날 자료입니다만은 최상의 열 효율이라는 거잖아요. 열 효율. 작은 엔진을 가지고도 적은 연료를 가지고도 고속이 나오면서도 멀리 간다. 이것이 미티어가 최고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된 이유입니다. 그것도 덕티드 램젯이잖아요. 램젯이거든요. 로켓 엔진을 안 쓰니까 바깥에 공기를 빨아 쓰잖아요. 근데 로켓 엔진 같은 경우는 그 연료 안에다가 산화물질, 즉 산소 같은 걸 같이 섞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분량이면은 미티어가 훨씬 멀리 간다는 겁니다. 왜? 산소를 바깥에 걸 땡겨다 쓰니까. 네. 자, 미티어 미사일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다닐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랑 딱 맞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그림은 이거의 초기 개발용으로서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그 기술적 불안전성을 활용한 무기체계에 적용하기로 한다. 즉 내구성이 필요 없는 곳에다가. 그래서 실험을 한다. 야, 우리나라는 무서운 나라다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들게 되고요. 예전에도 몇 번 보여드린 건데 문재인 때 제2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런 ADD에서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국방 로봇 발전 방향과 첨단 항공 엔진 기본 계획 등을 논의했을 때 저는 첨단 항공 엔진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 KF-21용 제트기 엔진 내지는 우리의 무인기에 들어가는 조금 작은 출력의 엔진들 이걸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었어요. 이거는 최소한 복합 엔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보 램젯 복합 엔진을. 예. 그리고 그때 22년이잖아요. 그 24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KF-21용 6세대 엔진은. 그리고 22년 정도에 그게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 쿠스 RP에 들어가는 아까 영국 기획서 보셨잖아요. 제안서 22년부터 26년까지잖아요. 그거예요. 단계적으로 한다. 근데 앞 단계를 기술적 실험만 하고 기술만 축적하고 버리는 엔진이 아니라 이런 목적으로 쓴다. 무인기에 세계에서 아직 유례가 없는 것으로 봐지는 초음속으로 나르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넘어서서 무인 간 복합체계에 쓴다. 그래서 무인망을 우리는 2개를 가진다. 우리 KF-21의 6세대가 되면은 이런 엄청난 컨셉을 우리가 시도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물을 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한번 깜짝 더 놀라게 됩니다.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방향이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